자, 말부르크 논쟁과 스위스 개혁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과 지금 그 루터 생애 재구성과 신학 재구성을 지금 계속 묶어서 하고 있다 그랬죠? 이제 그 관련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생애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얘기. 그러니까 오늘 지금부터 할 얘기는 성찬론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말부르크 논쟁과 스위스 개혁파, 이게 1529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쭉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종교개혁은 원래는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루터가 시작을 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하나의 교회로서 캐톨릭 교회 안에서 일으키려고 했던 개혁이었지만, 이것이 캐톨릭 교회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로 어쨌든 간에 이제 축출이 되는 하나의 운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개신교 운동이 원래는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이 운동이 끊임없이 이제 분열하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농민층이라고 하는 소위 제4대파 라인과 농민 라인을 상실하게 되는 하나의 분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와 분열을 하게 되면서 여기 인문주의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두 번째 분열입니다. 그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분열인데, 이때는 소위 스위스 개혁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위 나중에 이제 칼뱅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지금의 이제 칼뱅주의 라인의 이제 포가라는 개념이 개혁파 라인이죠, 그죠? 제2의 종교개혁. 그 개혁파 라인과 분열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말부르크 회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1529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성찬 논쟁이 제일 중요한 논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 진영, 소위 개신교 진영이 영구적으로 분열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연합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자, 말부르크 회담에는 누가 이제 이걸 한 거냐면, 누가 이거를 이제 주도를 한 거냐면, 이제 이겁니다. 저기 이제 헤센의 필립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한 거였는데요. 여기는 누가 필립 백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귀족인 것 같은데, 아마 이 사람이 제일 귀족처럼 보이죠. 아마 이 사람이 필립 백작인 것 같아요. 당시 이제 루터파 군주 가운데서 주로 이제 작센의 선제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헤센의 필립이라고 하는 공자, 이분이 나중에 또 이제 크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루터파 군주, 그러니까 나중에 슈말칼덴 동맹이라 그러죠. 슈말칼덴 동맹을 맺어서 캐톨릭인 당시 황제에 저항했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헤센의 필립과 그 다음에 프리드리를 비롯한 작센의 제후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헤센의 필립이 지금 보니까 종교개혁 그룹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죠. 루터가 있는데, 루터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제국의 남쪽에서 새로운 종교개혁 그룹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헤센의 필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독일의 남서부 지역이 주로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르틴 부처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개혁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부처는 칼뱅한테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칼뱅을 형성시키고 어떤 면에서 칼뱅을 무대로 진출시킨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칼뱅의 멘토가 마르틴 부처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부처는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라서 루터 진영과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진영을 끊임없이 연결시키려고 했던 중간자 역할을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 그룹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세력 하나가 이제 부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파라고 부르는 그룹인데, 시작은 쯔빙글리죠. 그래서 쯔빙글리 그룹하고 부처 그룹하고 그 다음에 이 루터 그룹을 셋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 셋이 연합하지 않으면 캐톨릭 진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분산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통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싸우는 제일 큰 문제가 성찬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니네들이 계속 싸움만 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모여가지고 진짜로 대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화합 문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 헤센의 필립 공작이 이것도 이제 회담을 이제 주도를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회의들이 만들어질 때 이 거의 이제 313년 이후부터는 거의 기독교 역사의 거의 이제 정설 같은 건데요. 313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는 배경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앙 고백이 신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신학서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 모든 회담들을 소집하는 것은
교회가 소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걸 표집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한 것도 그 황제잖아요. 우리가 무슨 황제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던 것이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도 좀 이따 나오지만 그것도 소집한 것도 이제 여기 황제고요. 이 회담을 소집한 것도 헤센의 필립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기독교가 313년 이후부터는 서양 기독교 역사는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건에 철저하게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당시 이제 모였는데, 당시 필립이 이제 부르면서 루터가 왔고, 루터의 항상 같이 다녔던 이제 그 파트너 멜랑이톤이 왔고요. 그다음에 찌빙글리도 왔고, 이제 부처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칼뱅은 없느냐? 칼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칼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여기 칼뱅이 이미 없을까? 왜 없느냐? 칼뱅은 1509년생입니다. 당시 20살. 아직 이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도 한 네 사람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이 이거죠. 내 몸이다, 피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마태복음 26장 얘기인데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캐톨릭은 이제 그렇죠. 모든 미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찬이니까. 그래서 사제가 들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이제 내 피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것이 몸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어야지 모든 예배가 미사가 된단 말이죠. 굉장히 신비적인 어떤 이제 믿음이죠. 근데 루터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걸 인정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안 믿은 것은 아니고요. 뭘 안 믿은 거냐면 사제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마치 무당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중재해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제주의를 거부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루터는 사제주의는 거부하지만 루터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임재라는 개념입니다. 성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시면 성찬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공제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함께, 그러니까 위에, 옆에, 함께.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피지컬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임한다. 이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이거를 거부하면 그건 이단이다. 또는 그거는 이제 그리스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거든요. 근데 당시 찌빙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정말로 변하거나 화채설처럼 아니면 실제로 같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다야. 그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 무슨 이것이 변화가 있느냐, 우리 눈에 똑같지 않느냐.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냥 옛날에 그랬던 것이지 그냥 그렇게 이제 믿고 기념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념설 또는 상징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두 사람에서 굉장히 큰 갈등 구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루터는 찌빙글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인문주의의 주장이, 이거는 신학의 주장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성에 철저하게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고 이거는 철학이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단으로 일단 기독교 바깥에 있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찌빙글리는 루터의 견해는 이거는 캐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신비주의적이고 여전히 캐톨릭적이고 여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서로 이제 경론을 벌이는데 이게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옆에 있던 멜랑이톤 같은 경우는요, 칼뱅은 나중이고요. 멜랑이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둘 사이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중지할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미 루터가 하도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니까 이제 조금 이게 양보하긴 하지만, 얘기를 별로 안 하긴 하지만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임재한다는 개념 정도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칼뱅이 자기 견해를 정립을 하면서 멜랑이톤과 거의 비슷한 견해를 취하죠. 임재라는 개념을 유지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신비적으로 또는 이제 미신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라는 개념을 이제 가져옵니다. 특히 이제 기독론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면 그 승천하신 육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육체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단 말이죠.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말 그대로 성육신한 그 육체인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육체가 여기에 내려올 수 없단 말이죠. 이게 기독론에서 나오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칼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려오는 것은 우리한테 임재하는 것은 그 육체가 거기 있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거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만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영적 임재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칼뱅의 이제 견해인 거죠. 근데 이건 나중에 나오는 견해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긴 하는데 조항이 이제 15 이제 조항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조에 비록 우리가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에 있는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각기 양심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상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바른 이해를 확고하게 해주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양쪽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합의 못 봤다.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 이렇게 기도하자. 이게 합의예요. 이건 내용상의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기 거의 보류 단계거든요. 그냥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그냥 서로 사랑하자. 근데 이건 이제 조항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루터는 정말로 이렇게 전혀 화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정말 이거를 혐오했고요. 너무 끔찍하게 싫어해서 쯔빙글리를 거의 완전히 그냥 벌레 취급을 이제 하죠. 쯔빙글리는 부분적으로 이제 루터의 견해를 나름대로 수용할 의지를 부분적으로 가지긴 했는데 이제 이게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년 뒤에 쯔빙글리가 전쟁에 나와가지고 카벨 전투에서 2차 전투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화해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결국 이때 이후로 완벽하게 이 두 신령이 분열이 되면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때 이후에 소위 그래서 종교개혁의 루터파라고 하는 제1그룹, 그 다음에 개혁파라고 하는 제2그룹이 영구 분열되면서 이 두 그룹은 영원히 이제 분열된 상태로 이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원하의 분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트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아우구스트 신앙고백은 이제 1930년인데요. 자, 29년에 논쟁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사실상 처음으로 루터파 신앙고백이 도대체 뭐냐? 루터파가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1930년에 아우구스트 신앙고백입니다. 자, 루터파가 인정하는 신조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교의 신조가 있죠.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우스 신조. 이건 공교의 신조니까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 거의 모든 교파들이 다 인정하는 거고, 니케아와 아타나시우스는 저기 동방교회까지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공교회 또는 이제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가 탄생한 이후부터는 개신교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은 조금 다르죠. 개신교 루터파도 다르고 개혁파도 다르고 이제 침례교 도서도 좀 다릅니다. 근데 루터파가 이제 고백하는 나머지 7개의 독특한 신조는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멜랑이톤이 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1530년. 그다음에 그 해 말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해설하는 책이 있습니다. 변증서라 그래요. 이거 두 번째. 그다음에 루터가 슈말칼덴 신조라고 하는 것을 1537년에 하나 쓰고요. 그다음에 멜랑이톤이 교황의 권위와 수익권에 대한 논문을 하나를 쓰고, 루터가 그다음에 소교리 문답, 그다음에 루터의 대교리 문답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작년인가 대교리 문답 번역이 됐죠. 최주 목사님 번역한 거. 그다음에 루터파 신학자 6사람이 1577년에 일치신조라고 하는 것들을 쓰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루터파 내부의 분열, 이제 쉬는 시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멜랑이톤 여기서 보면 이 신조가 굉장히 많은데 10개 중에서 7개가 루터파 신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7개 중에서 반 이상을 누가 씁니까? 멜랑이톤이 쓰거든요, 루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루터파 내부적으로 소위 멜랑이톤을 따르는 파, 우리가 이걸 필립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필립 멜랑이톤이기 때문에 필립 멜랑이톤을 따르는 파하고 여기 반대하는 그룹을 순수 루터파라 그래요. 그네시오 루터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그룹이 나뉩니다. 그 왜 나뉘냐면 루터가 죽은 이후에 멜랑이톤이 공식적으로 루터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근데
소위 순수 루터파의 입장에서는 멜랑이톤이 루터를 순수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찬론 같은 그런 개념들이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몇몇 항목들이 순수하게 루터를 따르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필리포에 대항합니다. 근데 이 그룹들이 이제 막 수십 년 동안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싸운 그룹들이 화해하는 컨커드죠. 일치 신조를 만드는 것이 1977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화해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좀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온 거냐? 1930년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나 제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보름스 의회가 10년 전에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1920년 이후에 종교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를 원한 그 황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일 건데 10년 전에 보름스 의회에서 니네가 지금 이제 내가 루터를 정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루터를 이제 사실상 이제 박멸을 하고 화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는 사실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막 프랑스랑 싸워야 되고 투르크랑 싸워야 되고 막 그러는데 제후들의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루터를 죽이고 하면 제후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 수강 상태로 그냥 놔둔 겁니다. 근데 10년 뒤에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니까 자, 니네 루터파가 이제 선언문 하나 써와, 니네를 입장을 설명하는 책 하나 써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멜랑이톤이 이걸 씁니다. 참석도 멜랑이톤이 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루터는 이미 보름스 회의에서 이미 추방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루터는 여기 못 옵니다. 루터가 여기 오면 공식적으로는 처형당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루터 대신에 대변인인 멜랑이톤을 보내죠. 멜랑이톤이 이제 보냈는데 문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이제 멜랑이톤이 쓴 것도 멜랑이톤이 썼는데 쓰면서 루터의 견해를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글 자체를 루터한테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에서 일어난 일들을 끊임없이 편지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처음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필립의 변증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읽고 매우 기뻤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수정할 필요도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부드럽고 점잖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도와주시면 크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필립의 변증서인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인정한다 이거죠. 근데 좀 묘한 뉘앙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나는 그만큼 부드러울 수도 점잖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썼으면 다 죽였어. 그놈들 다 죽었어. 이런 거죠. 근데 필립이 워낙에 점잖고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유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어조로 이렇게 논쟁에 되는 오들을 막 피해가면서 이렇게 싸움을 좀 덜 하려고 부드럽게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이제 그렇게 안 쓰잖아요. 루터는 알잖아요. 막 과격하게 쓰고 다 죽어라 막 그러고 뭐 다 찢어 죽여라 말려 죽여라 그러고 뭐 이 돼지 새끼들아 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루터인데 멜랑이톤은 그렇게 안 쓰는 거죠. 뭐 친애하는 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논쟁될 만한 거 다 빼버리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너무 약하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멜랑이톤한테 그냥 반대하기 좀 미안하니까 어쨌든 간에 지지를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것은 선제후한테 쓴 편지인데요. 근데 이후에 쭉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멜랑이톤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멜랑이톤이 루터의 이제 후계자이자 후배지만 루터는 학문적인 면에서는 멜랑이톤을 정말로 존경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루터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멜랑이톤한테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배 교수로 왔는데 후배 교수한테 이제 다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얘만큼 똑똑할 수는 없다. 얘는 정말 천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죠. 그렇게 탁월한 건 아는데 근데 쟤는 성격이 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루터가 멜랑이톤의 신앙고백서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의 성품과 학문 방법론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멜랑이톤은 우리는 대화를 위해 태어났다라는 모토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지하면서 대화와 타협과 평화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은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인물이었죠. 루터는 대부분 회담이나 대화에서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유지했고
회담 자체의 유용성을 폄하합니다. 그러니까 늘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루터가 못 가니까 뒤에서 막 편지를 보내거든요. 편지를 보내는데 멜랑이톤이 가지고 또 초쳤어. 또 우리가 이렇게 그 패를 갖고 와야 되는데 또 못했어. 쟤 때문에 좀 이렇게 됐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같이 간 사람들한테 막 보내고 그러거든요.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캐톨릭이랑 회의 아무 쪽에 소용없어. 개혁파 회의 아무 쪽에 소용없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적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 이제 루터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멜랑이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든지 가가지고 정말 그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를 뭐라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만큼 꼼꼼하게 이제 철저한 사람이고 어쨌든 간에 평화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예컨대 루터가 1537년에 발생한 슈만칼덴 신조는요. 이건 이제 루터가 쓴 거죠. 아까 얘기했던 7개 중에 하나인데 1537년에 발표한 슈만칼덴 신조는 기조가 부드러운 멜랑이톤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견제하는 성격을 띱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루터가 인정하긴 하죠. 근데 기조가 너무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조가 훨씬 신랄하고 비타협적인 문장 하나를 쓰는 겁니다. 멜랑이톤은 이제 이런 루터를 굉장히 좀 불편해했죠. 선생님으로 존경하면서도. 그래서 격분하는 헬라클레스 선동가로 지칭할 정도로 그의 과격함에 서로 몸서림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장 가까운 동력자로 아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관계예요. 정말 가까우고 이제 서로 살아가는 관계인데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둘이 보완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림입니다. 당시 이제 루터의 동료들을 이제 묘사한 그림인데 루터는 이제 그러니까 루터도 역시나 이제 혼자 존경을 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종의 이제 하나의 그 친구들 그룹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이제 누구 있냐면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이 이제 루터죠, 그죠? 그 다음에 루터 옆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루터, 여기가 이제 포스터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여기가 슈팔라틴이라고 하는 이제 아까 이름이 나왔었죠. 당시 목회자였던 슈팔라틴. 그 다음에 이제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이제 친구이자 동료, 굉장히 이제 절친했던 인물. 이건 누굴까요? 얼굴 알죠, 이 사람은? 이 사람 얼굴. 에라스무스잖아요. 이 그림은 이제 뭘 그리냐면, 약간 이제 그림 그 실루엣이 좀 비슷하잖아요. 코와 턱의 실루엣, 그죠? 멜랑이톤입니다. 멜랑이톤이 에라스무스 같이 있지는 않았죠. 그죠? 같이 있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어쨌든 간에 루터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요나스라고 하는 인물, 가까운 인물이죠. 그 다음에 크루지거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냐면 멜랑이톤입니다. 그래서 멜랑이톤과 이제 루터가 이제 거의 이제 2대 이제 거성이 같은 인물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손입니다. 손을 보세요. 이게 루터의 손인 거죠. 오른손, 왼손이죠. 근데 루터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손은 멜랑이톤의 어깨를 짚고 있고 한 손은 뭐예요? 밀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애정과 견제, 애정 동시에 견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당시 그림이거든요. 당시에 이미 그 내부적으로 그 화가가 보기에도 이 두 거성 사이에서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와 함께 뭔가 견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아끼고 멜랑이톤이 정말로 자기 후계자라는 걸 알고 있죠. 멜랑이톤 때문에 자기가 얼만큼 탁월하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지를 알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랑이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손 장면이 있죠. 이겁니다. 이 그림을 찾아보면 대체로 이제 이 그림에 이제 이 부분은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잘려 여기만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잘려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료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돼 있는데 이것만 보면 이 그림의 진수를 알 수 없어요. 마지막은 이제 손을 봐야 됩니다. 이게 멜랑이톤과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갈등 관계를 예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파가 갈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그림이 나름대로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이제 6페이지 맨 뒤에 위에 나오는 유대인 얘기. 유대인이 또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농민 주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굉장히 크고 이제 복잡한 주제입니다. 많은 얘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 기억까지 이렇게 하면 생애와 신학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로 이제 김덕인 교수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저기 이제 그 소위 이제 근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미친 루터의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